제가 생각하는, 일단 우리나라의 그 사회 현상, 사회 현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바탕을 깔고 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독재 국가였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88년 이후가 돼서야 겨우 이제 그 말하자면 형식적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고요. 97년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되게 심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왜곡된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이에요. 1997년 이후에.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게 벌어진 것도 그때 이후에 더 아주 심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거, 그리고 알바가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97년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신뢰도는 거의 최하에 속해 있다는 건 아마 통계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깔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다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 강의인가에서 아마 강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뉴스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독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자는 다 읽어요. 누구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노인분들. 그런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 문해력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도 여기서는 이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맥락과 문해력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활자로 된 것도 있고, 영상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 소리로 된 것도 있고, 음성.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텍스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미디어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는다는 거예요. 즉, 감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것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리터러시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같은 뉴스 다른 의도인데, 뭐 꼭 이 주제와 꼭 그 100%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부터 가능한 이 의도에 맞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 사람이 칼을 든 사람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예요? 칼을 든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텔레비전 방송국에 찍히고 있는 모니터에 보이고 있는 이 장면, 이스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쫓기는 사람의 구둣발이 칼을 든 사람의 목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디어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는 항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예,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현재도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미디어가 얼마나 편협하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조작을 하고 있는가, 악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가? 자연스럽게?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에 자연스러운 거는 없어요. 본능적인 거 빼놓고.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사회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의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고 그것이 다 어떤 그 의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편집되고 계획된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들으시고 판단을 하세요. 자, 대통령을 뽑습니다. 1번 후보, 소아마비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고 고혈압 환자, 빈혈도 있고 중병을 앓고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점술가하고 정치를 논하고 외도를 하고 줄담배를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1번 후보예요. 2번 후보, 과체중이고 3번을 낙선했어요. 우울증도 앓았고 심장마비가 왔고 다른 사람하고 협동할 줄도 모르고 줄담배를 피우고 잘 때마다 어마어마한 샴페인과 꼬냑과 와인과 위스키를 마신 다음에 수면제 2알을 먹고 자요. 3번째 후보,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전쟁 영웅이고 여자들을 존중하고 비흡연자이며 동물을 사랑하고 술은 맥주 1~2병 정도 마시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따로 이거를 뭐 그 답을 들으려고 이거를 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답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통상적으로 보실 때 3번을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 정보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3번이 너무 온건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2번을 해야 되나? 이런 눈치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누구나 3번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없는 사실 정보거든요. 사실 정보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렇게 났어요. 왼쪽부터 1번, 2번, 오른쪽이 3번이에요. 예.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히틀러를 선택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사실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가, 전달하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영화에 나와요.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부분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 포탈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태도예요? 수동적인 태도죠. 집에서 거실이나 뭐 이런데, 방에나 이런 데에다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분들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20년 훨씬 전에 그냥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켜놓고 밥도 먹고 그냥 화장실도 갔다 오고 샤워도 하고 뭐 책도 보고 그 앞에서 게임도 하고 다 해요.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양한 정보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내 귀로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화면을 가끔씩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보면은 그 앞에 가서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태도예요? 매우 매우 수동적인 태도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터넷을 하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정보를 내가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죠. 왜?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는 순간 이 포털에서 포털을 편집하고 포털에 이렇게 드러나게끔 어떤 그 정보를 드러나게끔 하는 이 포털에서 일을 하는 이 회사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포털에서 뉴스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뉴스를 마우스로 클릭한다고 그래서 그게 능동적인 그 수용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이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은 이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편향된 내용으로 왜곡 또는 조작 또는 과장 또는 선정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아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화면에 안 들어가요. 아주 드문 경우를 빼놓고 1년에 몇 번 빼놓고는 저는 구글 화면으로 검색을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론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뉴스의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 네이버 화면에도 보면 언론사 그 아이콘이 다 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 뉴스 화면을 그 회사를 클릭해서 그 뉴스 그 신문사나 언론사나 방송사에 직접 가서 뉴스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건 공정하냐? 당연히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보면 이게 굉장히 참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위에 화면은 방송국 화면이고요. 밑에 화면은 뉴스 그 언론사의 신문사의 각 회사의 메인 화면들이에요. 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했는데 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당연히 그 정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뉴스에서 그 방송국 뉴스에서는 방송의 내용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배분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 뉴스들을 여러 개 배치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들은 30초짜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2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 3분짜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분짜리 뉴스를 전한다고 상정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면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뒤에 보이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에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화면이죠. 그리고 이 자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묵 먹다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도는 뭐예요? 세월호의 희생자를 뭐로 표현했어요? 말도 하기 싫은 내용이지만 이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 우리가 아주 그 경멸하는 말투로 일배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배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이게 공중파예요. MBC.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도 물론 이제 가운데에도 MCD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 종달리 해안도로에 수국이 만발했다. 수국이 만발한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뉴스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거든요. 하루에 1명 이상이. 그럼 1년이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 넘어요. 산재로 죽는 노동자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제주 종달리 해안도로에 수국이 만발했다는 뉴스는 나오는데 30초짜리든 1분짜리든 왜 노동자의 죽음이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왜 뉴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KBS 1 화면인데요. 혈액형 따라 피부 주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혈액형하고 피부 주름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또 과학적인가요? 혈액형 따라 피부 주름? 혈액형은 겨우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은 말도 안 되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 강의하신 강사님이 말하는 연성 뉴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벼운 뉴스. 그냥 보고, 그냥 한번 쓱 보고, 뭐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거운 뉴스 다음에 가벼운 뉴스 배치하고, 다시 또 무거운 뉴스 배치하고, 또 가벼운 뉴스 배치하고. 텔레비전 뉴스가 뉴스를 배치하는 방식이 되게 그래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텔레비전 뉴스든 뭐 라디오 뉴스든 뭐 전부 다 이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집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뉴스를 만들어낼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공영방송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SBS는 완전히 사형방송이잖아요. 개인방송이죠. 그 다음에 KBS, MBC는 공영방송이죠. EBS도 공영방송이고. 그러면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KBS 1은 광고를 안 하지만 KBS 2, 그 다음에 MBC 이런 방송들은 광고를 해요. 그리고 그 광고 수입이 이 방송국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고주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광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뉴스는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광고주는 대부분 누구예요? 기업주들이죠. 기업이죠. 기업에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주는 자본가들이고, 그러면 그 자본가가 불편해할 뉴스들은 뭐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일관되게 지금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예. 그래서 미디어의 속성을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쓰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의도가 있어요. 자, 의도가 뭘까요?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린피스 창립자가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패트릭 무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창립자가 아니에요. 창립자도 아니고, 이 탈원전,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20년, 30년, 50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있는 핵발전소는 그냥 쓰겠다는 이야기였었어요. 다만 더 짓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핵발전소의 수명이 끝나면 그것은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원전 마피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예. 그것은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과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보수 언론사들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기사로 내걸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편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은 공정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언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 편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게 너무 극렬하게 극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언론의 편향성이 특히.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탈원전 반대 인사 38회 등장할 때 찬성 인사는 1회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반박의 그 반론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디에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그 근거들을 전부 다 제시하면서 이 언론 보도는 잘못된 거다라고 반박을 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조중동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잘 보시면 의도가 있고 편향적이고 편집을 하고 편집하는 거는 그냥 신문의 내용을 편집한다 그런 게 아니라 편집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의도한 바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편집은요. 그 다음에 왜곡을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윤을 위해서 보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권력, 그러니까 언론 권력이죠.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해서 보도를 해요. 그리고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까 편향까지 보셨죠? 편집을 해서 내보내요. 어떤 편집이냐? 여기 보시면 언론의 차별금지법 외면, 동아, 문화, 매경, 서경은 0건. 언론의 차별금지법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한 곳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한겨레 신문은 22번을 보도를 했는데 언론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곳이 동아, 문화,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 번도 안 했고 조선일보는 한 번 했고 세계일보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데 내보내지도 않고 한 번도 아니면 한 번밖에 안 내보내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네들의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왜곡한다는 거예요. 언론 미디어가. 그러니까 다순히 이건 신문뿐만이 아니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을 해요.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불똥에 아동센터 아우성, 최저임금 상승으로 교육비가 부족하다. 이거는 완전히 날조의 사기극이죠. 이러한 보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민원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윤을 자기네들의 이 이윤이라는 거는 언론사, 미디어 회사, 뭐 방송국이든 신문사든 뭐 이런 회사들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7개 언론사의 부동산 광고가 조중동이 무려 65.3%를 차지하고 있다. 광고가 많을수록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이 먹고 사는 거는 광고 수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는 결국에는 광고주는 기업이고
그래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기업의 이익에 맞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결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아가 459건, 뭐 조선이 422건, 중앙이 395건, 조중동이 제일 많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한겨레는 49건밖에 안 돼요. 한겨레는 요즘에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말을 비판을 듣는데 그나마도 광고 수주도 못해요. 예. 그리고 부동산 광고의 비중, 이것도 역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이런 순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광고의 유형별이 분양 광고가 86%. 광고 크기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돼요? 언론이 미디어가 이윤에 따라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은 미디어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채널A 검언 유착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4가지 방법. 검언 유착 검사하고 언론사 기자하고 편집진하고 짬짬이를 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큰 그 심각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채널A 협박 취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론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막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언론사가 지금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권력이 보통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렇게 이제 권력의 3부가 있는데 언론 미디어는 원래 그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언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해서 제4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굉장한 실질적 권력을 쥐고 사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 권력과 관련해서는 영화 내부자 아시죠? 그 영화 내부자들. 그 내부자들이 원작 만화가 윤태호 작가가 그린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만화거든요. 그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거기 그 영화 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왜 그 언론사 주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대중들은 다 개돼지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그게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일반 대중들을,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도의 내용을 독자들,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찾아보거나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정성 시비가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도 이제 제목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 이혼 발표에 집까지 찾아간 채널A. 그 연예인이 이혼을 발표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지. 왜 그거를 집까지 찾아가서 뭐 인터뷰를 따려고 하고 막 그런 시도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선정적인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야 할 내용보다 더 시시콜콜이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을 끝까지 캐내서 그것을 가십거리로 보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적인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많죠.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선정적인 보도들은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린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들의 속성이거든요. 의도가 있고 편향을 가지고 있고 편집을 하고 왜곡하고 이윤을 위해서 보도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이제 조금 더 원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언론이 뭐냐? 언론의 정의는요, 잠깐만요. 제가 문 좀 열고요. 아이고, 문을 닫았더니 좀 덥네요. 언론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줄로 말씀드리면, 신념, 사상, 의견, 사실, 정보 등을 말, 몸짓, 글, 그림, 사진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 하는 그런 거의 모든 행위들이 다 언론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언론 행위는 어떤 결과물로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대담, 토론, 회의, 강연, 연설, 메모, 편지, 대자보, 여기에는 없지만 뭐 이제 인터넷에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 매체로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느냐? 당연히 서적, 잡지, 신문, 영화, 방송, OTT, 유튜브, 음반, DVD, 블루레이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중 매체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언론에 대한 정의를 알고 우리가 이제 언론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언론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언론의 존재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론은 소식을 전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론의 존재 이유를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발견도 포함이 됩니다. 예. 언론은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언론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조사나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언론은.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 그거는 대중들이 그러한 일종의 그것도 권력이라면 아니면 역할이라면 임무라면 대중이 그러한 역할을 부여한 거죠. 언론에다가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도 돼 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책임을 안고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는 뭐예요? 공적인 기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기라고 얘기하는데 공적인 기구예요. 그리고 언론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아 실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대담, 토론, 회의, 강연, 연설, 뭐 메모, 편지, 대자보, 방송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행위들이 일종의 자아 실현의 한 과정, 한 방법이거든요. 한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인 정치 참여. 그러니까 언론이 미디어가 무슨 뭐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론이 공정한 보도, 사실 보도만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 민주적인 정치 참여예요. 그러면은 언론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고 뭐 이윤을 남기려고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민주적인 정치 참여가 일단 아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민주적인 정치 참여다. 미디어로서는. 그런 것들이 언론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은 어때요? 존재의 이유가 없죠. 예. 거의 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다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론의 존재, 언론의 의미, 언론의 역할은 우리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권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신념, 사상, 의견, 사실,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나요?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언론을 통해서 발언할 수도 있고
언론이 대의를 모아서 그것을 발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권의 필수적인 요소가 언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론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이건 이제 뭐 긴 얘기는 아닙니다. 긴 얘기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보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언론의 시작은 고대 로마의 악타 세나투스와 악타 디우르나라고 하는데요. 원로원에서, 고대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의회가 있잖아요. 원로원의 의결사항, 그 다음에 평의원의 회의 내용, 그 다음에 군대 동정, 로마 군대가 워낙 유명하니까 계속 원정을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제의 보고, 로마의 중요한 사건 등을 석고판에 조각하여 로마 시민에게 널리 공시하는 관보적 성격의 고시판이 언론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판에다가 글을 써서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읽을 수 있었다. 옛날에 그 언론사 앞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신문사 앞에 가면은 왜 신문 그날 아침에 새벽에 신문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다 붙여놓잖아요. 앞뒷면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그거 읽으려고 막 모여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잘 모르실 텐데. 자,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변해왔느냐? 언론이 그 근대에 들어서 이제 탄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신문이죠. 언론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론은 신문인데, 근대에 이제 신문사가 생기고, 근대 시민계급, 여기서 근대 시민계급은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상인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배계급, 여기서 말하는 지배계급은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족, 귀족, 그러니까 이제 봉건 시대의 지배계급을 말하는 거죠. 그 지배계급과 투쟁할 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언론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시민계급 편을 들어주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지배계급은 너무 부패하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착취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봉건 시기 말기가 되면 왕들도, 그러니까 왕족들, 뭐 귀족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느냐?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들이 그 몰락한 귀족들의 땅, 성,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다 사들인 다음에 그러면 그 몰락한 귀족들, 왕족들을 그럼 내쫓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몰락한 왕족들이 살던 성과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성공한 부르주아들이 그거를 매입을 해요. 일단 돈을 줘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거기에 살도록 배려를 해요. 그대로 살도록 해요.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저 왕족이나 귀족이 저렇게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비도 줍니다. 예. 아니면 그 성이나 땅을 매입한 대금을 1년에 얼마씩 나눠서 주기도 해요. 연봉처럼. 돈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왕족이나 귀족들은 씀씀이가 크니까,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준다. 그래봐야 그 10억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시민계급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시민계급의 쪽에 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봉건 계급들은 몰락하는 시기였었고, 그래서 언론이 그 봉건 계급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라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한 176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봉건 시대의 시민 계급이 어떻게 돼요? 근대로 들어오면서 자본가, 부르주아가 되고 지배 계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 시민 계급의 편에 들었던 언론은, 미디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언론은 상업화합니다. 상업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언론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대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왜 언론사의 사주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언론사의 사주도 누구예요? 자본가예요. 우리나라 조선일보 방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1920년대에 조선일보가 설립될 때부터 그거는 개인의 소유였었어요. 예.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MBC 이런, 그 다음에 CNN 소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미디어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잊어먹었다. 무슨 독인데. 그 사람 개인 소유잖아요. 물론 주식은 나눠 갖고 있지만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자본가와 자본가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광고도 주고 광고도 받고 보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언론 스스로가 자본 또는 권력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조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삼성이 있죠. 삼성이라는 그 그룹이 있죠. 왜? 친인척으로 엮였으니까. 인맥이. 그런데 조선일보도 혼맥으로 엮여 있어요. 현재로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조선일보 자체로만 보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매출이 몇천억 안 돼요. 얼마더라? 2천 몇백억인가? 4천억인가? 2천 몇백억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 중소기업이죠. 근데 권력은 어마어마하죠. 중소기업인데. 네. 그래서 이러한 현대 언론의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내부자들이 아주 정말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검찰, 이 셋의 권력 구도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 영화 내부자들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속기 쉬운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론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데올로기는 그럼 뭐냐? 이데올로기란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신념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 그럼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가졌다. 그러면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론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언론사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언론사는 독자를 위해서 언론 보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언론은 객관적이다. 언론은 불편부당하다. 어디에도 편들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대로.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자유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권력과 금력을 가진
지배 세력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이 뭐를 위해서 일해요? 이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한테 불편 부당하게 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요구해야 되죠.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불편 부당하거나 공정성 있게 하거나 중립성을 언론사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경우는 아주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뉴스일 뿐이라는 거죠. 일부의 정보라는 거, 보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론 전문가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학에서 방송 언론학을 공부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미디어도 따로 있고 언론도 따로 있고 방송도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말할 때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 보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비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소비자는 언론사의 이윤에 도움이 되는 중상층 이상의 소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 어린이, 여성,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개돼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죠. 언론사가 기사를 취사 선택할 때 이미 그 안에 언론사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언론사의 이익이 되는 내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편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어떤 현실을 반영해요? 언론사의 이익을 반영한다. 이익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기사 선택의 가치 판단이 이미 언론사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계급과 언론사의 이익이 같을 때는 언론사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가장 큰 목적은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익, 이윤, 돈을 버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무지하게 많죠.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언론 보도의 문제는 뭐냐?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강자의 시각을 가진 언론, 권력의 언론과 언론의 권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이 권력화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언론이라는 거는 언론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녀 노릇을 하는 것과 함께 언론이 자기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보도 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언론, 그냥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언론의 역할을, 언론의 사명을 방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관심과 침묵, 즉 관심을 가져야 할 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보도를 해야 할 때에는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러한 것들이 언론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표리부동을 지적하지 않는 언론, 과거의 독재정권 하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했죠.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권력자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자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환경감시, 이런 것들은 이제 강자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환경감시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제도로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는 언론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를 해라. 그러면 그 세무조사 한번 하면 언론사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듯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권력에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환경감시는 굉장히 언론 보도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 무비판적인 보도. 정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면 그것을 보고서 옳은지 그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가 발표하는 걸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론이 아닌 거죠.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 옮겨 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언론의 상업적 고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 내용을 왜곡한다. 편집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한다. 이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권력 엘리트 중심의 보도. 이게 뭐냐면 맨날 국회의원, 뭐 정부, 대통령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 엘리트 중심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언론사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저의를 지적하지 않는 보도. 이것도 아까 저거랑 똑같죠. 권력의 표리부동하고 비슷한 거죠. 권력의 저의. 권력자가 뭔가 말을 하면 그 저의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객관성을 내세우는 언론의 주관적인 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항상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공정성을 강조하는데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보도하는 거. 본질을 외면하는 현상 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왜 났느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어? 요거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 지하방에서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게 그 홍수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그 지하방에 물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지하방에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에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고가 났다, 폭우가 쏟아져서 지하방에 물이 흘러 넘쳐서 그냥 그 모녀가 사망을 했다, 이 있는 그대로 요 사실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거. 언론은 공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적인 기구, 도구. 그러한 언론이 해야 할 어떤 사실보도, 진실보도,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권력의 전령 노릇을,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건 전령인 거죠. 그리고 여론 조작에 이용되는 언론.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돈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를 받아 써서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여론을 조작하는 내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사적 도구로 전락한다. 이 사적 도구라는 거 뭐냐면 언론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거. 그리고 사실의 의견화와 기계적 공정성. 기계적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거는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러한 식으로 양시론 양비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반민주적 언론 보도, 관변 위주 보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뭐 다 그 타이틀만 읽으셔도 다 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언론이 과연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냐? 언론 보도를 일단 믿지 마라. 일단은 믿지 마라. 뭐 신문, 방송, 뭐 그 인터넷 포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일단은 믿지 마라. 눈에 보이는, 처음에 내가 딱 봤을 때 그걸 믿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여러 개를 비교를 해봐라. 최소한. 다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고, 이 반대 언론,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인 언론이 보도를 했으면, 그러면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봐라. 네, 반드시 비교를 해서 봐라. 그래서 비교를 해서도 봤을 때 같으면 그때는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수치, 통계 자료, 이런 거 무조건 믿지 말아라. 처음에는. 보통 가장 왜곡하기 쉬운 것이 이 수치하고 통계예요. 수치하고 통계는 조작하기가 매우 쉬워요. 왜곡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수치나 통계는 무조건 그 원본 자료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원본 자료를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전문가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경제 통계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최백은 교수가 계속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왜곡하고 조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전체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수치나 통계를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조작이죠. 그래서 수치나 통계는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전문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쓰고 뭐 이렇게 라디오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대부분 보면은 그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 그리고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적으로 방송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OTT 많이 보니까, 광고도 없이 보니까 OTT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나. 어떻든 뭐 포털에서 신문을 보든 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냥 그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정보를 찾으러 다녀야 된다.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뉴스 보도를 할 때 그 내용만 듣지 마시고 그 내용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도 내용이 있을 때 저 보도가 말하려는 게 저 진짜 의도가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 뭘까? 첫째,
왜 저 뉴스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속보나 이런 거 말고 저 뉴스가 말하는 진짜 뜻은 뭘까? 이러한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도의 행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신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의도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99%는 믿지 마세요. 예.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 영상의 99%는 조작, 왜곡, 편집, 가짜, 사기 내용이에요. 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믿지 마십시오. 예, 믿을 수 있는 내용 물론 있어요. 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요. 유튜브의 영상은. 왜? 그거는 어떤 공적인 그 집단이나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이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는.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SNS를 통한 정보도 믿지 마시고 일단은. 그리고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나랑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인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사기치려는 인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돈을 뜯어내려는 인간들도 많고요.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만난다거나 뭐 거래를 한다거나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뭐 일을 같이 하자고 뭐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일단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일단 무조건 100% 의심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뭐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비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불신 사회를 이미 우리나라는 불신 사회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괜히 자기 개인이 선이나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가 크게 피해를 당하고 데미지를 입고 그렇게 되는 건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보고 듣는 모든 정보를 일단 의심하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판단하는 나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 좀 다르겠지만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떠한 사실적인 그 근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는 저 뉴스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 뉴스가 말하는 거는 그 내가 기준으로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왜 다르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뉴스의 내용, 보도의 내용, 언론의 내용,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언론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조작과 왜곡과 거짓,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그 안에서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실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 피곤한 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가 흘러 넘치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핍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먹을거리가 너무 많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먹을거리가 어떤 거예요? 먹을거리처럼 보이는데 배는 부르지 않는 먹을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영양가 있는 거를 골라서 먹는 거는 그 사람, 개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 지식이나 정보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영양가가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거나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 휘둘리거나 이러면은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에 휘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기 쉽죠, 당연히.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디어,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나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이라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뭐 좀 지루하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동안 언론에 관해서 진짜 만약에 내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안 되셨으면 죄송스럽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